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강남 대치동 50평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며느리 김미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집안일을 해놓아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할머니는 먼저 어젯밤 며느리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흘려놓은 과자 부스러기들을 치웠어요.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탁자 위에 컵들을 정리했죠. 또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놓았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며느리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할머니 몫이 되어버렸어요.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손자들이 먹을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몇 번 지적했거든요. 할머니의 취향은 이 집에서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또 김치찌개세요? 6시가 되자 며느리 김미영이 나타났습니다. 비싼 잠옷 차림이었는데 얼굴에는 전날 밤늦게 본 드라마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자극적인 음식 안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너무 심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할 정도예요. 미안하다, 미영아. 그럼 뭘 해줄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50년 넘게 요리를 해왔고 남편도 손자들도 할머니 요리를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요리 솜씨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냥 빵이나 사오세요. 어머니 용돈에서 말이에요.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매달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사오라는 뜻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한식보다는 간단한 브런치를 좋아해요. 어머니 세대랑은 입맛이 달라요. 이런 상황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동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어머니, 요즘 음식이 좀 짜지 않나요?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런 사소한 지적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직접적이 되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점점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죠. 예전에는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년째가 되니 아예 노골적으로 할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혼자 다니실 수 있으시죠? 시장 보기도 운동 삼아서 혼자 다녀오세요. 요즘 택시도 많고 지하철도 편해졌잖아요. 예전에는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할머니 혼자 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는데 용돈 좀 주세요. 고등학생 손자 준호가 교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다른 손만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부터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사라져버렸죠. 얼마나 필요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5만 원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밥 먹어야 해서요. 그리고 게임 아이템도 사야 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이런 용도로 쓸 거예요라고 정중하게 설명하던 손자였는데 이제는 마치 ATM기에서 돈을 뽑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자신의 한 달 생활비에서 빼는 돈이었지만 손자가 서운해할까봐 그냥 주었죠. 준호는 돈을 받자마자 고마워요라는 말도 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준호야, 저녁에 일찍 들어와라. 할머니가 뒤에서 말했지만 준호는 대답도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짜 관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아침을 먹든 안 먹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중요한 건 할머니가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응, 먹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밥그릇 하나 제대로 꺼내기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설거지 좀 줄이자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었고 어머니는 양도 적게 드시는데 굳이 따로 차려드릴 필요 있나요? 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며느리와 손자들이 먹고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아들 준호의 가방을 챙기며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준호 학원비만 월 200만 원이고 준서까지 합치면 350만 원이에요. 대학 입시 컨설팅비까지 따지면 월 400만 원은 넘어가죠. 그런데 집에서는 온통 김치찌개 냄새만 진동하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창피해요. 요즘 애들 부모들은 다들 세련되게 사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제 며느리였고 자신은 그저 얹혀 사는 신세였으니까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산 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실질적으로는 며느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실 거죠? 무릎 주사 맞으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리고 은행 업무도 보시고 시장도 보고 오세요. 오늘 청소할 예정이라 집에 계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며느리가 친구들과 집에서 만날 예정이었는데 할머니가 있으면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 갔다 올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병원 갈 돈도 빠듯했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렇다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무릎 주사 한 번에 8만 원. 이제 이달 생활비가 거의 바닥이 났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차마 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샀던 코트와 남편이 생전에 사준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새 옷을 살 여유도 없었죠.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입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할머니는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이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의 집 같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도 할머니는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었고 최근에 찍은 사진들에는 아예 할머니가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일부러 빼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죠.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보면 어색해했어요. 예전에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는데
며느리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할머니는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 따뜻한 말들을 받는 다른 할머니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문 암호를 누르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고 왔지만 마음의 아픔은 더 깊어졌어요. 병원비로 8만 원이 나갔는데 이제 이달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 정기적으로 오셔야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주사를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돈 걱정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백화점에 쇼핑을 갔고 손자들은 학원에 간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품인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여러 개의 통장과 적금, 주식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잔액 23만 원. 할머니는 통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억 원의 재산을 일궈냈는데 이제는 이것마저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면서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다던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어머니,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고 어머니는 편히 쉬시면 돼요라던 말들이 이제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남편을 만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작은 식당을 차리고 밤낮으로 일해서 큰 식당으로 키웠죠. 그 후에는 부동산 투자로 건물도 사고 아들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까지 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걸 해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잡고 시장을 보러 다니던 일,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던 기억들, 며느리가 처음 와서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던 그 시절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가 큰 소리로 불렀는데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쇼핑 많이 했구나.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옷이 들어있는 쇼핑백들을 소파에 놓으며 말했어요. 네, 친구들이랑 좋은 걸 봐서 샀어요. 한 번의 쇼핑으로도 수백만 원은 쓴 것 같았는데 할머니 병원비 8만 원은 그렇게 아까워했으면서 말이죠.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경험상 며느리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항상 할머니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었거든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요. 며느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도 계속 올라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얹혀 살았다는 생각에 부끄러웠고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그 재산들이 원래 자신과 남편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짐 취급을 받고 있다니요. 어머니,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말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좋고 어르신들끼리 계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여기서는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거기 가시면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간병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그곳은 자식들이 돌볼 수 없거나 돌보기 싫어하는 노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그런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아,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집이 내 집이잖니. 너희 아버지랑 평생 산 곳이고.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요양원비는커녕 생활비도 부족해요. 저희가 부족한 돈을 보태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미 상담도 받아봤고 입소대기도 걸어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소 수속을 밟을 예정이에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말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는 얼마나 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월 150만 원이에요. 어머니 기초연금 30만 원이랑 저희가 120만 원을 보태서 보내드리는 거죠. 며느리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있어도 하루 종일 혼자 계시고 심심하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가꿔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자신이 모든 재산을 넘겨준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그런 말을 듣다니요. 미영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패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눈에 안 띄게 살게. 할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준호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공부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 어머니 방을 준호 독서실로 꾸며야 해서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시죠? 집에서도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이제 완전히 짐이 된 것이었어요. 심지어 방 하나도 아까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손자의 공부방을 위해 자신이 나가야 한다니 이보다 더 서글픈 일이 있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시죠? 며느리는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은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요양원에서 다 준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옷 몇 벌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들었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모든 공간에서 일주일 후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아야 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손자들 어렸을 때 만든 작품들, 남편이 선물해준 작은 장신구들. 하지만 대부분은 버려야 했습니다. 요양원에는 개인 물건을 많이 가져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날 아침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는 배웅도 나오지 않았고 손자들은 학원에 늦는다며 일찍 나가버렸죠. 준호는 문을 나서면서 할머니,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라고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준서는 아예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돌아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 꿈을 키웠던 공간, 아들을 키우고 손자들과 함께 웃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 작은 원룸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월세 50만 원이었는데 할머니의 기초연금으로는 빠듯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에게는 요양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연락도 덜 올 것 같았거든요. 고시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어요. 강남 50평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어요.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그대로 들렸고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써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지? 할머니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는 쫓겨났고 요양원 갈 돈도 없고 갈 곳이라고는 이곳뿐이었으니까요. 침대에 앉아서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20살의 박순자는 시골에서 올라온 풋내기 처녀였어요. 그때 만난 남편 박동수는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한 성실한 청년이었죠. 순자야, 우리 손잡고 잘 살아보자. 가진 건 없어도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남편이 프로포즈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신혼 시절, 반지하 셋방에서 시작했었죠. 지금과 똑같은 곳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네. 처음도 반지하, 마지막도 반지하라니.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젊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던 작은 식당,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셨던 기억들. 사장님,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서 좋아요. 단골 손님들이 해주던 말들이 그리웠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큰 식당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로 건물을 사고 결국 건물주가 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들. 여보, 우리 이제 좀 살만해졌네.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손자들도 보자. 남편과 함께 꿈꿨던 소박한 행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밤새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던 기억들,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과외비까지 아끼지 않았던 시절들. 그때는 모든 희생이 당연했고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나중에 효도 많이 할게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올 거라고 믿었죠.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김미영이라는 예쁘고 똑똑한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을 때의 행복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미영은 정말 착하고 예쁜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처음 인사했던 그 모습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자 준호와 준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는 병원에 업고 뛰어가기도 했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어. 어린 손자들이 할머니 품에 안겨 말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대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할머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보던 탁 트인 한강뷰와는 천지 차이였죠.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어요. 그 말을 믿고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줬었죠. 강남 아파트, 상가, 예금과 적금까지 모든 것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관리해서 더 불려놓을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재산 관리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할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약속을 믿었던 할머니였어요. 그때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들이 경영학을 전공했고 며느리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서 재산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재산을 넘겨준 후 며느리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여전히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 대해줬죠.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음식이 좀 짜지 않나요?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네요. 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사소한 지적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2년째가 되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샤워를 좀 더 자주 하시면 안 될까요? 요즘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점점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3년째가 되니 아예 할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혼자 다니실 수 있으시죠? 시장 보기도 운동 삼아서 혼자 다녀오세요. 요즘 택시도 많고 지하철도 편해졌잖아요. 어머니, 저희도 일이 바빠서 매번 모셔다 드리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할머니 혼자 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예 집에서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모두 넘겨준 대가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할머니는 자책했습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남겨뒀어야 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시원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여기는 대부분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취업 준비생들, 대학생들, 직장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할머니 같은 노인은 할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젊은이들은 할머니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여기에 왜 할머니가?
라는 시선들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방에 사는 대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작은 소리로 우는 것을 들었나 봐요.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다, 고맙다.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젊은이에게 털어놓기도 부끄러웠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예전에는 상 가득히 차려진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컵라면이 전부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며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에 고등어구이, 김치와 나물 반찬들을 차려 먹었는데 말이죠. 여보,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유일한 남편 사진이었어요. 다른 사진들은 모두 집에 두고 왔거든요. 며느리가 개인 물건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세요라고 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혹시 며느리나 손자들이 안부라도 물어보나 싶어 급히 확인했지만 스팸 전화였어요. 대출 필요하세요? 무직자도 가능합니다. 자동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하게 전화를 끊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할머니는 정말 무직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없구나. 할머니는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들과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어요. 오빠 철수는 5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언니들은 모두 돌아가셨죠. 오직 아들 가족만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더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고시원은 소음이 심해서 잠들기가 힘들었거든요. 옆방에서는 게임하는 소리, 위층에서는 발소리, 복도에서는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고 견뎠습니다. 무릎 주사 한 번에 8만 원, 혈압약 한 달치에 3만 원. 할머니의 한 달 생활비로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어요. 고시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기초연금 30만 원으로는 식비조차 부족했거든요. 할머니는 하루 한 끼나 두 끼로 연명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어떠세요? 일주일 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어요. 혹시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시설은 괜찮으신가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나는 요양원 안 갔다. 고시원에 있어. 할머니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힘도 없었어요. 네, 왜요? 요양원이 훨씬 좋을 텐데요.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갔을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 거기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나오고 훨씬 편하실 텐데요. 왜 고시원 같은 곳에 계세요? 돈이 부족해서 못 갔어. 월 150만 원은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니까요. 며느리는 별로 관심 없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시원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집에 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연락 적게 드릴게요. 서로 바쁘니까요. 전화가 끊어지자 할머니는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제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손자들은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할머니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매일 라면만 먹으며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과연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자 할머니 계신가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라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명함을 꺼내 정중히 건넸습니다. 변호사라고요? 저는 무슨...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일은 없었거든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에게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했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 들어온 변호사는 할머니의 처지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세평 남짓한 공간,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라면 용기들이 놓인 모습을 보며 그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람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드러내기가 민망했거든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혹시 박철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할머니보다 3살 위인 오빠분이신데요. 그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철수 오빠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제 친오빠인데. 근데 오빠는 5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지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편지도 한두 번 오다가 아예 소식이 없어졌거든요. 할머니는 오빠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오빠는 할머니보다 3살 위였는데 항상 동생을 아껴주고 보호해줬죠. 순자야, 오빠가 성공해서 너 잘 살게 해줄게. 미국으로 떠날 때 했던 약속이 생각났어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어요. 할머니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유산이라는 말은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작년 12월 15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평화롭게 임종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혼자 사셨고 임종 전까지 의식이 명료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정확히 작성해 두셨습니다. 오빠가 유산을요? 그런데 저한테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50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자신을 기억이나 했을까 싶었거든요. 오빠는 결혼도 했을 텐데 자식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셨는데 가족을 이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빠가 평생 혼자 살았다니, 그리고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되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총 재산 규모가 약 50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잠시 귀를 의심했죠. 500억이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라면으로 연명하던 자신에게 갑자기 500억 원이 생겼다니요. 정말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건 아니고요? 확실합니다. 변호사는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성함, 생년월일, 출생지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해요. 박철수 선생님이 평생 할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하셨거든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상가 건물 3채, 뉴욕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 2채, 그리고 각종 투자 자산과 현금을 합쳐서 약 5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유언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평생 후에는 고향을 떠나면서 동생 순자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한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 재산으로 순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못다한 오빠의 도리를 이것으로나마 하고 싶다.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전 오빠가 미국으로 떠날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순자야, 오빠가 성공하면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어. 그 약속을 오빠는 이런 식으로 지킨 것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오빠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오빠는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것도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어줬어요. 처음 몇 년은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그 다음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부끄러웠다. 성공한 후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다. 하루하루 미루다가 이렇게 되었다. 순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강했던 오빠였거든요.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할머니께서 강남에 큰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알고 계셨는데 왜 이런 곳에 사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어요.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해서.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변호사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변고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재산을 다 물려주셨다고요? 언제요?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잘 관리해준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들, 예금까지 모든 걸 넘겨줬죠. 할머니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를 귀찮아하더니 결국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이 고시원 보증금 100만 원과 기초연금이 전부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처량했습니다. 변호사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로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봐왔지만 할머니의 경우는 특히 심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니까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빠 덕분에 괜찮아졌잖아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500억 원의 재산이 생겼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뀔 텐데요. 할머니는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면 안 돼요. 절대로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왜요?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당당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돈 때문에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다시 비굴하게 굴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런 가식적인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마음을 알고 싶거든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일단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이들을 지켜보고 싶어요. 돈이 없을 때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는 진행해야 해요.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희 법무법인으로 오셔서 서류부터 정리하시죠. 그리고 할머니, 우선 이곳부터 나가세요. 임시로라도 좋은 곳에서 지내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며느리 쪽에서 제 소식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윤리상 고객의 정보는 절대 누설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비밀을 지켜드릴게요. 이틀 후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500억 원의 상속자가 고시원에 있을 수는 없다는 변호사의 강력한 권유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할머니는 호텔 스위트룸의 거대한 창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 세평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자신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세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도 모두 완료됐고 세금 처리도 끝났어요. 미국 부동산들의 관리 위임도 전문업체에 맡겨놨고요. 할머니는 미국 은행에서 온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만 같네요. 어제까지 병원비 8만 원도 아까워했는데. 할머니, 이제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집도 구하시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받으시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네 집 상황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몰래요. 할머니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았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요? 변호사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복수가 아닌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지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변호사가 가져온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할머니 아들분 사업이 요즘 정말 어려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빚이 15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강남 아파트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경매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할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사업을 많이 도와줬는데 혼자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들은 경영 감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며느리분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줬습니다. 명품 쇼핑도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몇 개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내쫓을 때는 그런 내색 하나 안 했는데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숨겼겠죠.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절망해봐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을 거예요. 변호사는 할머니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당분간 지켜만 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 요청이 오면 거절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바다까지 가봐야 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계속 며느리 가족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들분이 어제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완전히 거절당했다고 해요. 변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말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호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히 하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한 달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며느리는 어떤가요? 이제 정말 절박해진 것 같아요. 명품 가방들을 중고로 팔고 있고 아이들 학원도 거의 다 끊었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당했던 모욕들을 생각하면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손자들은 어떤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더라도 손자들은 여전히 사랑스러웠거든요. 준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알바를 시작했다고 해요. 준서는 요즘 할머니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준서가 나를 찾는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할머니가 그리워진다고 해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라고 자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한 달 반 만에 처음이었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는 기세까지 느껴졌죠. 왜 그러니? 할머니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안부 한번 묻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실 집안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며느리는 자존심을 구겨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애원하는 목소리를 내다니 정말 절박해진 모양이었어요.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할머니는 일부러 무덤덤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고시원에서 라면 먹고 사는 처지인데. 그래도 예전에 모아두신 돈이나 아니면 기초연금이라도. 며느리는 절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예요. 미영아, 나는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기초연금이 전부야. 그것도 고시원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어.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다시 집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시고 살겠어요. 예전처럼 잘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준호 공부방 만든다고 내 방 빼앗지 않았니?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네. 그때는 나를 짐이라고 내쫓고 지금은 다시 오라고? 참 편리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미영아, 2달 전에 너는 내가 짐이라고 했잖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 힘들다고 했잖니.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다 받아놓고도 정신이 없었다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준호와 준서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할머니 언제 다시 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했지?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할머니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사실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쫓겨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왜 내 도움이 필요하지? 할머니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늙은이잖아. 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짐덩어리 아니었니? 그래도 어머니니까. 며느리의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어머니니까? 그럼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일 때는 언제고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야? 며느리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때 배경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 빨리 돈 구해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잖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손자조차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미영아,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이 살겠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안 돼요. 제발. 며느리는 절규했지만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틀 후, 며느리는 직접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그냥 두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고시원 근처를 맴돌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호텔로 옮긴 상태였거든요. 절망에 빠진 며느리는 결국 고시원 관리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죠. 한편 아들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 민수는 집에 돌아와서 주저앉았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해. 다음 주까지 15억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김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돼. 고시원에도 안 계시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실 며느리는 이제야 할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말이죠. 엄마, 할머니가 돈이 있을 리 없잖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받는 할머니한테 15억을 어떻게 구하라고 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며느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도 이미 거절당했고 친구들한테도 손을 벌려봤지만 이런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야?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중학생인 준서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할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안부는 확인했어? 그게 연락이 안 돼. 며느리는 대답했습니다. 고시원에도 안 계시고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야? 준서는 불안해했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그제야 가족들이 할머니 안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할머니가 걱정되기 시작한 거죠. 아빠, 우리가 할머니를 너무 심하게 대한 거 아니야? 준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할머니를 위해서 요양원을 알아본 거였어. 요양원?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할머니가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 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할머니는 요양원에 안 가셨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시원에 계셨는데 지금은 거기도 안 계셔. 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시원이요? 할머니가 고시원에서 사셨다고요? 왜요? 가족들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셨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왜 혼자 그런 곳에서?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동화,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할머니의 품이 그리웠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준서는 혼잣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상가상으로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수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민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박 대리가 회사 돈 3억을 들고 도망갔어. 이제 정말 갚을 방법이 없어. 김미영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정말 집을 잃는 거야? 20년 동안 살았던 강남 아파트, 아이들이 자란 추억이 서린 집을 잃게 될 위기였어요.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준호도 이제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하고 우리 어디서 살아?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김미영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를 잃은 게 더 큰 문제야. 여보, 무슨 소리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도 도와주시고 집안일도 챙겨주시고.
김미영은 이제야 할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내쫓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민수도 돌이켜보니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집안이 평화로웠고 사업도 안정적이었죠. 어머니의 조언과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해. 김미영은 결심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과하고 싶어. 어머니 없이는 안 돼.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김미영이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준호라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가 할머니 일로 찾아왔다니 혹시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김미영은 급하게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할머니가 아프시거나 사고를 당하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릴까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변호사를 본 가족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변호사가 찾아오는 일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괜찮으신가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십니다.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정말 걱정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고사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할머니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법적 대리인이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법적 문제라도 있나요? 할머니께서 지난 몇 달 동안 겪으신 일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의뢰하셨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인 학대, 재산 횡령, 주거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노인 학대라니. 그런 게 아니에요. 김미영이 변명했습니다. 할머니를 고시원으로 내쫓은 것, 요양원비를 핑계로 집에서 쫓아낸 것,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모든 재산을 받아놓고도 이런 대우를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미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만나 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김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그리고 민수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다. 나는 너희에게 돈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가는 김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와 함께 모은 재산을 다 넘겨주었는데 그 대가가 고시원 생활이었다니.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가족이란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너희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미 늦었다. 김미영은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으셨다니.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나요? 준서가 변호사에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당분간 누구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상처가 크셨을 거예요. 변호사가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각자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에 잠겨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김미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고시원에서 혼자 라면 드시며 엄마, 우리 정말 할머니를 찾아야 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과해야 해. 하지만 할머니를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경매 공고가 붙었고 강남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날이 다가왔어요. 정말 모든 걸 잃는구나. 민수는 허탈했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란 추억의 공간을 떠나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준서가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내가 할머니를 찾아볼게. 준서는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니시던 병원에 가보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공원 같은 곳들을 다 찾아볼 거야.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어딘가 계실 거야. 며칠 동안 준서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병원, 전통시장, 근처 공원들. 하지만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김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서군이 할머니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생각해주고 계세요?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준서군만큼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준서는 기뻐서 뛸 듯 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가족분들은 안 돼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오후 3시에 반포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할머니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준서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반포한강공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하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훨씬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달려가서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준서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도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지냈니? 아니요. 전혀 안 좋았어요.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가족들도 맨날 싸우고 아빠 사업도 망하고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할머니, 저 엄마한테 말할게요.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요. 준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먼저 물어볼게. 너는 할머니를 왜 보고 싶었니? 그냥 할머니가 좋아요. 준서는 순수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이죠. 할머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쫓아낸 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도 맨날 싸우고 할머니가 계실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할머니는 손자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나 명품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할머니 생각만 해요. 할머니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맨날 그런 말만 해요. 밤에 울기도 해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손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준서야, 그럼 할머니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변했는지 할머니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 도와줄 수 있니? 어떻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해서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지 봐주면 어떨까? 할머니는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지 말이야. 준서는 할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야, 내가 할머니를 찾아준 덕분에 할머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 며칠 후 준서는 집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할머니 소식 들었어. 정말? 어머니 어디 계시는데? 김미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시원에서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준서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아프신데 참고 계시고.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모셔와야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엄마, 우리도 지금 돈이 없잖아.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할 거야? 그럼, 당연하지. 김미영은 즉시 답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 준서는 엄마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이틀 후 준서는 할머니에게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변했어요. 돈이 없어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도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고 계속 말해요.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니? 네. 그리고 형도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할머니를 찾자고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요.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화해를 할 때인 것 같았죠. 준서야, 그럼 할머니가 집에 가볼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오실 거예요? 준서는 기뻐서 뛸 듯 했습니다. 응. 하지만 할머니가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해줘. 할머니가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 할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할머니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준서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김미영이 나왔어요. 어머니,
김미영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영아, 일어나. 할머니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김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제 어머니잖아요.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요. 엄마, 민수도 나와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효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이제 다시 저희와 함께 사세요. 김미영이 애원했습니다. 비록 집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김미영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만 계시면 돼요. 작은 전셋집이라도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돈이 없어도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미영아, 너희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아.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김미영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정말 안 돼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영아, 민수야, 그리고 준호, 준서야. 이제 할머니가 진실을 말해줄게. 진실이요? 가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아. 오빠가 미국에서 남긴 큰 유산을 상속받았어. 가족들은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유산이요? 500억 원이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고시원으로 내쫓은 후에 상속받았어. 변호사가 찾아와서 알게 됐지. 김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내보낸 후에 그런 일이. 그래. 너희가 나를 짐이라고 여겨서 쫓아낸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이런 선물이 내려온 거야.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너희가 나를 가난한 늙은이라고 무시할 때 나는 이미 500억 원의 상속자가 되어 있었어. 며느리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너희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만 나를 찾는지 알고 싶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요. 어머니가 그런 큰 재산을 물려받으셨는데도 저희를 시험해 보셨다니. 시험이 아니야.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돈이 있을 때만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 김미영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돈 때문에 어머니를 찾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아, 미영아.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변한 걸 다 봤어. 나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니. 준호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할머니를 ATM처럼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준호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큰 손자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진짜 가족이 되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야 해. 어떻게요? 김미영이 물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살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할머니 혼자 것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야. 가족들은 모두 감격했습니다. 할머니의 넓은 마음에 더욱 죄송하고 고마웠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미영아,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집 경매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6개월 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강남의 넓고 아름다운 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로 구입한 집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집 곳곳에는 할머니를 배려한 시설들이 있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김미영은 매일 아침 할머니께 정성껏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예전처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를 모시는 마음이었죠.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미영아.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냄새가 좋구나. 준호와 준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들어보실래요? 준서는 매일 할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존경해요. 김미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으셨는데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회까지 도우시다니. 미영아,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야. 할머니는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야. 그걸 너희들이 가르쳐 줬어. 저희가요? 김미영이 놀랐습니다. 응. 너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거야.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찾아간 게 정말 잘한 일이었죠? 준서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준서가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야.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 김미영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계셔서요. 나도 그래, 미영아.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저녁 식탁에 모인 가족들을 보며 할머니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거든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네요. 할머니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하시던 화목한 가족이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께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 말이에요. 그래, 아들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 6개월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절망했던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처는 용서로 치유되고 가족은 진실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사랑에서 온다는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